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네이산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산 보고서가 발표 당시 그리고 그 후 한국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관련 연구들을 기초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산 보고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다룬 연구들에서 경제개발 계획의 전사로서 자주 언급됐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에 발간된 영문책 한국 경제발전의 패턴에는 네이산 보고서의 5개년 계획을 외국인에 의한 것이고 결국 실행 문서가 되지는 못했지만 매우 집약적이고 종합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대근 성균관대 명예교 교수는 2000년에 출간된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에서 비록 남의 손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근대적 기법에 의한 체계적인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이 수립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재건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서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경제의 발전 경로에 비추어 볼 때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자립, 즉 대외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는데 보고서는 이를 낙관했다는 점, 투자가 수입 대체에 집중된 점, 농업이나 광업을 수출 산업으로서 주목했다는 점 등이 비판의 이유였습니다. 내수 중심의 미국 경제를 분석하고 계획하면서 쌓은 경험을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에 대입해서 자립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분명히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용역을 의뢰한 웅크라나 유엔의 요구에 맞춰 목표 연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을 것이나 5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고 낙관적이었습니다. 반면 투자가 수입 대체에 집중되었거나 농업이나 광업을 수출 산업으로서 주목한 점은 전쟁 중 또는 전쟁 직후의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쉽사리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급이 피폐해진 경제의 초기 경제 발전과 공업화는 당연히 수입 대체의 모습을 강하게 띌 수밖에 없으며 수출주도 공업화는 어느 정도 공급 제약이 해소된 후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960년대 초에 작성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공산품 수출의 비중이 낮게 책정되었다가 이후 수출 증가에 맞춰 수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52년, 1953년 당시의 역사적 경험과 경제 현황하에서 공산품 수출을 비중 있게 상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점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네이산 협회 입장에서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웅크라에 의해서도 이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 의해서도 이 보고서의 내용이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서 채택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담긴 투자 계획 중 시멘트, 판유리 등은 웅크라의 사업으로 채택되어 실제로 한국에서 공장 건설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단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의 네이산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경제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 그리고 유엔을 통한 원조에서 직접 원조로의 미국 정부의 대안 정책 전환과 그에 따른 웅크라의 활동의 위축은 네이산 보고서의 활용을 제약했습니다. 물론 네이산 보고서가 종합개발 계획으로서 채택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후 한국 경제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전쟁 후 미국의 대안원조 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 중 하나가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파견한 타스카 사절단의 보고서였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타스카 사절단이 2개월이라는 짧은 한국 현지 조사를 마치고 이처럼 영향력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네이산 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이산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이승만이 네이산 팀을 배척했지만 한국 정부 관료들은 필요에 따라 네이산 보고서의 내용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954년 여름 한미 정상회담과 병행하여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당국자 간 원조 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5년간 23억 300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네이산 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에서 1954년에 네이산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산업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서는 네이산 보고서만큼 포괄적인 참고 자료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산업은행 기획조사부에서 조사역으로 근무하던 안림은 경향신문 1954년 4월 18일자 이면에 실린
부흥과 산은의 과제라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업은행의 기능은 부흥 계획의 진보에 좌우되는 만큼 조속한 기일 내에 경제 부흥의 궁극 목표인 자립경제 수준을 책정하고 이것을 초점으로 하여 물동과 자금 양면에서 장기적인 종합 부흥 계획의 시안을 만들고 그 계획적 실천에 전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제자립 수준의 시안으로서는 1952년 12월 15일 유엔 한국재건단장에 제출된 네이산 보고, 즉 한국 경제 부흥에 관한 예비 보고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 직원들에게 네이산 보고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 칼럼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에 목말랐던 경제 관료들도 네이산 보고서를 보며 식견을 키웠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말 재무부 예산국장을 지낸 이한비는 1987년 해외 연구자의 인터뷰에서 네이산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재무부 부흥부 관료들이 늘 책장에 꽂혀 있는 그 보고서를 의식했다고 말입니다. 네이산 보고서는 네이산 협회와 한국 정부 사이의 첫 인연으로서도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이산 협회와 한국 경제의 인연은 1954년 네이산 보고서의 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이산 협회는 1964년 2월 2년간 경제기획원에 주재하면서 경제정책 및 경제개발 계획에 관한 자문 영역을 제공하기로 이번에는 한국 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만들어진 네이산 경제고문단의 주요 임무는 첫째,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작성을 위하여 경제기획원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문단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비서 2명을 제외하면 6명이 연구자들이었습니다. 단장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1939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 국무성에서 경제 담당 관료로 일했던 페이튼 커였고 재정금융경제학, 일반경제학, 농업경제학, 산업경제학, 공업 및 수리경제학 전문가들이 한 명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문단의 자문보고서 중 일부는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에 의해 네이산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고문단이 수행한 자문 중 18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고 그 밖에도 공정거래법 입법 문제, 금리체계 합리화, 주식 분산 문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 경제정책에 관한 자문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9년 인터뷰에서 네이산은 1960년대의 자문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5개년 계획에 참여했다. 한국은 규율이 잡힌 사회였고 교육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다. 우리는 한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폴 사이먼 의원이 몇십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행들은 매우 감명을 받았다. 사이먼 의원이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묻자 한국 정부 고위 관료 중 한 사람이 당신 나라 로버트 네이산이 우리를 정말로 도왔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나는 매우 기뻤다. 지금까지 1950년대 웅크라의 의뢰로 작성된 네이산 보고서가 그 한국 경제에 어떤 의기를 가졌는지를 1960년대에 이어진 2년까지 포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웅크라 원조의 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